것은 가상자산 취득 방식에 대한 좀 개념 또는 용어 정리 차원인데요. 뒤에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굴, 마이닝, 단조, 포징, ICO, ITO 또는 에어드랍 이렇게 4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채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암호화폐의 거래 내역을 기록한 블록의 유효성을 작업증명, Proof of Work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증명 방식으로 확인 생성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얻는 행위죠.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분에 한 번씩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는데 이 블록의 이름을 신죽진수로 표시한 총 64자리의 해시값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증명을 한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해시를 찾은 자에게 그 대가로서 비트코인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채굴이라고 이렇게 말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조라는 개념, 포징이라는 것은 이제 작업증명이 아닌 지분증명, Proof of Stake 방식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가로 지분증명 방식으로 우선 지분증명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분증명이라는 것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비례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분증명을 제시하고 있게 되면 마치 이제 주주총회에서 주식 지분을 비례해서 의사결정을 권리를 가지는 것과 유사한데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한을 가진 자가 결국은 그 대가를 그러면 코인을 획득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코인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단조라고 부르고 그게 이제 가상자산 취득 방식의 한 종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코인들은 에이다, 큐티, 피어코인 등이고 이더리움 2.0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좀 발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꾸면서 이더리움 2.0이 생성됐다는 걸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럼 왜 이렇게 여담입니다만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지금 바꿔가느냐? 다 아시겠지만 작업 증명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전력량이 소모가 되죠.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또 어떤 경제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근에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증명 방식을 이동해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ICO 또는 ITO. 이것은 뭐냐? 새로 시작하거나 자금이 필요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에 새로 발행되는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가상화폐 또는 법정 통화라면 이제 US 달러라든지 원화도 다 그런 법정 통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과의 어떤 교환 비율을 설정을 대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그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런 주요 가상화폐하고 많이 교환 방식을 설정하죠. 처음에 그런 식으로 새로운 이제 코인이 발행될 때 이런 ICO, ITO를 과거에 많이 했죠. 최근에는 이제 당국에서 이것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이 거래에서 많은 사기 행각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은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과거에는 아주 성행했습니다만 지금은 별로 행해지지 않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어드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코인이 만들어질 때 기존 암호화폐 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새로 만들어진 코인을 배분해서 지급하는 행위.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건데요. 꼭 물론 새로운 코인만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드포크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코인을 변형하는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존 화폐 소유자들한테 어떤 주식에서 말하자면 무상증자와 같은 유사한 개념으로 추가적으로 무상으로 코인을 배분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그 가치가 높은 것은 아닌 경우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그 취득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이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가치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결국은 소득 또는 나중에 그 어떤 재산 평가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과세 맥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행위라서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가상자산 취득 관련한 과세 취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각국이 가상자산 이제 취득 관련, 특히 그 텍서블 이벤트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과세 취급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한 표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채굴을 통해서 새로 이제 토큰을 수취하는 행위를 텍서블 이벤트로 보는 그런 방식인데 많은 국가들이 사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이나 영국,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일본도 여기에 속해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또 이제 그보다는 적지만 또 적지 않은 부류는 뭐냐면 토큰을 이제 그 수령하는 시점에서는 텍서블 이벤트로 보질 않고 이 토큰을 처분하는 시점에 비로소 텍서블 이벤트로 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슬로박 뭐 이런 나라들이 프랑스도 들어가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한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이것은 뭐냐면 이 앞에서 설명드린 이 두 가지 어프로치를 혼용하는 건데요. 납세자가 가상자산 관련 정규 사업자인지 아니면 가상자산 거래를 어쩌다 가끔씩 행하는 그런 자인지 여기에 따라서 소득 구분을 좀 달리 한다는 또 과세 취급을 달리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호주, 또 캐나다, 독일, 홍콩 등 또 여기 적지 않은 국가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수 국가가 새로 채굴된 토큰을 받을 때 이제 가세 사건으로 인식을 한다는 건데요. 토큰 수령할 때 가상자산의 가치를 이제 과세 소득으로 보는데 취득 시점에서 과세 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캐피탈 인컴 또는 아더 인컴으로 봐서 일반 소득세율, 그렇다면 이제 개인의 경우는 개인 소득세율, 법인의 경우 법인 세율로 이제 아예 취득하는 시점에서 과세한다는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냐? 영국의 경우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은 채굴 소득은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데 채굴 활동이 만약에 이제 이 사업자가 채굴을 하는 경우라면 그걸 주로 업으로 하는 자라면 사업 소득을 구성해서 과세를 하고요. 만약에 이제 채굴 활동이 개인이 수행하고 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미슬레니어스 인컴으로 취급된다 이런 얘기고 미국의 경우에는 채굴을 한 납세자는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시점에 공정시장 가격 the fair market value로 평가해서 총소득을 그로스 인컴에 합산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채굴 활동이 이제 사업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업 활동의 순이익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수령 시점에 자영업소득 (self-employed income으로) 취급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적지 않은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교환하거나 처분할 때 그때 이제 첫 과세 사건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 과세 소득을 이제 처분하는 시점에서의 그 과거에 취득했던 그 취득 그 당시에 그 가치를 평가해서 그걸 비용으로 차감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경우에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해당 소득을 자본이득으로 캐피탈 게인으로 이제 취급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잘 아시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이득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이제 ordinary 인컴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인컴으로 취급되는 경우에 비해서 그 저세율이 적용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감면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유리한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냐? 우리나라 경우는 사실은 명목적으로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면서도 그 실질은 바로 이렇게 자본이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정리돼서 우리나라 제도를 이 맥락 이 시점에서 좀 정리해서 소개를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작년에 통과된 법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금액은 양도대가 시가에서 취득가액 플러스 부대 비용을 차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상자산을 받을 때는 과세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가 이걸 처분할 때 비로소 이제 취득가액으로 그때 인식을 하는 거죠. 취득가액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연간 손익을 통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 대해서 250만 원 경우에 이제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세율은 20%.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서 기타 소득이면서도 별도로 분류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원천징수, 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를 합니다만 거주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가사기간 내에 손익통산을 하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거래소득을 연 1회 5월 1일에서 월 한 달 동안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또 하나 카테고리 설명을 드리면요. 일부 국가들은 새로운 가상화폐 단위 수령에 대해서 첫 과세 사건 인식을 이제 말하자면 납세자가 처해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사업자로서 이런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사업소득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으로서 채굴을 했던 경우에는 양도소득, 자본이득 과세 방식으로 적용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좀 약간의 이제 다른 나라와 차이가 나는 두 개 국가들 좀 소개를 드리면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채굴 자산으로 인한 개인의 자본이득은 개인 자산 활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과세로 봅니다. 그리고 과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사업 활동으로 판단될 만큼 수익이 큰 경우, 이것에 한해서 자본이득세가 과세되는 캐피탈 게인으로 과세하는 그런 경우고, 싱가포르 경우에도 역시 스위스와 비슷하게 개인적인 취미 활동 또는 장기 투자 활동 이런 것으로 행할 때는 비과세가 되고요. 사업 활동으로 채굴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은 일반 개인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비과세를 허용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처분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은 이때 이제 유의하실 부분은 처분 유형에 따라서 각국의 과세 지급이 어떠한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겠다는 것인데요. 이 법정 통화와 교환되는 경우에 이게 택서블 이벤트가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가상자산 암호화폐와 교환된 이 시점에 또 상품 용역의 구매 또는 임금 지급 시 지급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일단 나눠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취급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을 대부분의 국가는 이 세 가지 유형에서 다 각기 택서블 이벤트로 보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다수의 국가가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과세 대상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통화와 교환할 때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다수 국가에서 사업상 교환과 개인의 일시적 교환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과세한다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프랑스, 칠레, 라트비아, 폴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가상통화의 교환은 과세하지 않고 법정 통화로 교환되는 경우 또는 대화 용역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이제 이런 좀 예외적인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상통화 간의 교환은 법정 통화로의 가액을 측정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이게 또 하루에 좀 등락이 심한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평가상의 어려움 때문에 과세 행정상의 편의성 때문에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때 이것을 택서블 이벤트로 보지 않는 나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 네덜란드, 이태리, 포르투갈 같은 그런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에 의한 가상통화 교환은 과세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그 일종의 그 부유세로서 그 과세를 하는 그런 특이점은 있습니다. 가상통화를 포함한 일반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공정시장 가치에서 부채의 공정시장 가치를 차감한 금액에서 30% 세율을 이제 적용하는데 일정 금액 미만한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 그런 이제 부유세 일종으로 과세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가 이제 개인의 투기적으로 개인 거래의 경우에 투기적인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 한 과세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호주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일시적 교환 이런 것은 자본이득으로 과세하고 사업할 때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일본이 우리 여기도 이제 일본은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이 이제 포괄주의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란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만 이제 어떤 소득으로 분류하느냐가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잡소득 우리의 기타 소득과 유사한 잡소득으로 분류해가지고 근데 이제 일본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또 이제 이건 개인의 경우고요.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그래서 이제 법인 소득세가 분류가 되는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사업자산의 처분 또는 판매로 인한 이익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한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지만 사업적인 처분 이외에는 이제 자본이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자본이득은 절반만 과세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이득으로 과세 쪽에 일반적인 어떤 사례이긴 합니다만 캐나다의 경우에도 그 절반만 과세됨으로 해서 좀 경감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